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모습을 확 바꿀 수도 있는 대규모 계획이죠.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서울시 자료, 또 관련 기사들, 전문가 의견까지 핵심만 모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계획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뭘 목표로 하는지, 또 어떤 기대 효과와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막 시끄러운 철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랄까 새로운 공원이 들어서는 모습, 상상만 해도 좀 설레는데요.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이죠. 자, 그럼 이 계획 규모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게 서울 시내만 해도요. 경부선, 경원선 같은 주요 노선을 포함해서 총 6개 노선입니다. 6개 노선이요? 와, 네, 전체 길이가 약 68km에 달하고요. 여기에 포함된 역사가 39개, 그리고 지나가는 자치구만 해도 15곳이나 됩니다. 와, 68km면 정말 서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의 허리축을 바꾸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시가 이걸 통해서 정환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네, 핵심 비전이 바로 그겁니다. 철길이 지하로 들어가면 그 위에 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가 약 12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걸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22만 제곱미터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대략 여의도 면적의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엄청나네요. 그럼 도시 단절 문제나 소음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군요. 수십 년단 도시를 갈라놓았던 물리적인 장벽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소음, 진동 문제도 당연히 해소될 거고요. 마치 예전에 경의선 숲길 그 연트럴파크처럼 지역 명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성공 사례처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계획인데 항상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예상되는 총 사업비만 해도 25조 6천억 원입니다. 25조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네요. 그렇죠. 경부선에 한 15조 원, 경원선에 약 10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설마 다 세금으로 하는 건 아닐 테고. 네, 그 재원 마련 방안이 이 계획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바로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겁니다. 상부 개발 이익이요? 네,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남는 땅, 특히 역 주변 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약 10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땅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혹은 직접 개발해서 얻는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거죠. 아하, 땅을 팔거나 개발해서 번 돈으로 지하화 공사비를 댄다, 이런 식이군요. 맞습니다.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약 31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31조요? 그럼 사업비 25조 6천억 원보다 많은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사업비의 한 121% 정도 되는 셈이라 계획대로만 된다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자체 지원으로 가능하다니 정말 솔깃한데요. 물론 그 개발 이익 추정치가 좀 낙관적일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요. 물론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많으니까요. 특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제 수익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 골격은 그렇습니다. 개발 방식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로 부지는 녹지로 만들고 역사 부지는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네, 선로가 있던 자리는 말씀하신 대로 길게 이어지는 녹지 네트워크로 만들고요. 역사가 있던 부지는 이제 업무, 상업, 문화시설 같은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예를 들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주변처럼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런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개발 이익의 일부는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더뎠던 서남권이나 동부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균형 발전 전략이죠. 네, 재원 마련 방안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땅속 아주 깊이 공사하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기술적인 난제가 상당히 많죠. 일단 지하 40m에서 60m 깊이로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이걸 대심도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40m면 아파트 15층 높이 정도를 땅 밑으로 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강 밑을 통과하는 구간도 있고요. 기존에 이미 있는 지하철이나 다른 지하시설물들과 부딪히지 않게 잘 피해서 공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여러 노선이 만나는 지점, 이걸 삼각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설계도 상당히 까다롭고요.
무엇보다 공사하는 동안에도 기존 열차는 계속 운행해야 하잖아요. 아, 맞네요. 열차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시선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도심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큰 숙제죠.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다면서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1월에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아, 특별법이 제정됐군요. 네, 이 법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상부 개발 이익을 사업비로 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고요. 또 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따지는 절차, 흔히 예타라고 부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사업 속도를 좀 낼 수 있게 된 거죠. 법적 기반은 마련됐는데 그럼 지금 실제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아까 서울시랑 정부 간에 좀 이견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현재 가장 큰 쟁점인데요. 서울시는 작년에 이 68km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통째로 다 하자고요? 네, 서울시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국토부는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정부가 발표한 1차 선도 사업 대상지에는 서울 구간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난 거군요. 네, 지금 서울시와 국토부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전체를 다 할지 아니면 일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할지 그 범위와 방식을 놓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는 서울 구간에 대한 어떤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선도 사업으로 딱 선정이 돼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요? 우리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는 건 언제쯤일까요? 그 목표 일정대로라면요, 2027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8년에 첫 삽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는 지하철도 운행이 시작하고요. 2035년 생각보다 좀 걸리네요. 네, 지하 공사만 그 정도 걸리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공원 만들고 건물 짓고 하는 상부 공간 개발은 2045년에서 2050년 사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호흡의 프로젝트죠. 정말 대역사네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 결과가 가장 큰 변수겠군요. 혹시 좀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무래도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경부선 구간입니다. 아, 서울역 용산 구간이요? 네, 상징성도 크고 개발 잠재력도 높은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 구간은 바로 옆에서 추진 중인 용산국제 업무지구 개발이나 용산공원 조성 같은 다른 대형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큰 개발 계획들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고요. 네, 오늘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낡은 철도를 땅 밑으로 옮기는 걸 넘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 구조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변화, 그러니까 녹지가 늘어나고 새 건물이 들어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을 텐데요. 수십 년 동안 우리 도시를 갈라놓았던 그 물리적인 선이 사라졌을 때 우리 사회가 소통하는 방식, 또 지역 공동체가 교류하는 방식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변화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이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